남은 기간을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할지 생각해보자. 이것도 안 지웠네. 에이. 공세 기억나십니까? 주택조사 2번 패턴 합용명수 각자명수 뭔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요. 자, 우리가 남은 시간에 오늘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그리고 직전 보강 월요일. 자, 우리가 이게 화작 시험 보기 전까지 남은 시간이네요. 오늘 포함해서 오늘은 PPT 정리와 2단원 1단원도 그 1-1도 들어가더만 지문. 그래서 그거 갖고 왔어요. 1, 2단원 1-1과 2단원 선택적인 그 부분만 지문 들어간 부분만 프린트 문제 갖고 왔으니까 요거 같이 풀 거 풀고 아마 많이 남을 거예요. 이게 과제예요. 맞다. 선생님 말씀 중에 깜빡 잊었는데 대단원 2에서 1에서 2 안 나와요. 그 사과를 상황에 맞게 말하기 안 나와요. 그거 처음부터 안 나온다고 하지 않았냐? 네, 선생님 이번에 안 나오면 진짜 많이 걱정이 있었어요. 이번에. 아니 그 단톡방에 네가 그렇게 말해주지 않았냐? 아니요. 네. 2에 1에 2? 2에 2요. 아, 상황에 맞는 말하기? 안 나오면 진짜. 이거 빼야겠네요. 알겠어요. 이게 뭐야? 사과를 상황에 맞는 거. 이거 어제정보 플러스 아시나요?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토요일 날 다음 토요일 날 이거 오전 보강. 야, 이거는 이렇게까지 되는구나. 야, 결혼식 때 이렇게 한마디 나갈 때 해야겠다. 여러분들 저 수업 끝나고 왔어요. 그래서 아르고 2학년 수업하고 왔어요. 라고 하면 되겠다. 오전에 보강하는데 이때 오전 보강할 때 역시 기출모음 풀어야 돼. 계속 기출이네요. 남은 기간. 오늘 PPT를 잘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우리가 남은 기간 해야 되는 거니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거 사실 우리 중간고사 때 나왔던 교재가 이거였죠. 여기 안에 있는 문제들이 사실 좋은 문제거든요. 이거 또 필요하세요? 푼지 좀 돼갖고 못 푸신 분들이나 네, 한 번만 더 주세요. 그치? 그래서 요거 한 번 더 오늘 드릴까 화요일에 드릴까? 오늘 그러면 오늘 드리고요. 교재 문제. 요거는 이미 한 번 한 거기 때문에 따로 해설을 안 해드릴게요. 그냥 해설과 같이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요거 같이 드리는 것까지 오늘 같이 나갈게요. 됐어요. 그럼 오늘 할 거 많다. PPT 빨리 점검하고요. 오늘 받고 과제 문제 한번 풀어보고요. 남은 거 화요일까지 과제. 그리고 요거는 그냥 별도로 여러분들 편하게 푸시라고 한 번 더 드릴게요. 교재에 있는 문제. 1의 교과 범위 들어가는 것만 해서 드릴게요. 됐고 화요일부터는 계속 이제 기출 모음을 풀어보고 직보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아는 기출도 풀어봐야겠죠. 있긴 있더라고요. 이쪽 파트가. 자, 됐습니다. 이거 봅시다. 이제 이게 길어졌네요. 화요일은 휴강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시험이 금요일 끝나나요? 네. 금요일 끝나나요? 바로 토요일부터 그 수능 대비 들어갈게요. 나 토요일에 저거는요. 토요일 모를 수 있어요. 저. 그래. 뒤에도 많이 못 올 것 같아 지금 보니까. 다들 지금 눈빛이 그날 내가 나올 것 같아 라는 눈빛으로 다 쏘고 계셔갖고. 공식적인 시작은 24일이에요 수능 커리큘럼. 그래서 그땐 시간표가 바뀌어요. 아시죠?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네, 4시에 오셔야 되는 거 아시죠? 여기 5시간 반을 투자하셔야 돼요 하루. 그때 다시 얘기해 줄게요. 자, 3쪽 받고 우리 논리오리 어디까지 봤냐면 허수아비 공격 오류까지 봤었습니다. 그럼 페이지 10쪽 보셔야겠네요. 무지에 의한 논증까지 가주셔야 됩니다. 자, PPT 페이지 10쪽 이거 다 갖고 오셨지? 네. 무지에 의한 논증은요, 이것도 오류인데요. 모르니까 무지 지식이 없다. 그러니까 증명하지 못했다, 모른다. 모르니 내 말이 맞다. 네, 이거 우리 엄마가 자주 하는 오류거든요. 야, 전자파가 몸에 안 좋대. 왜?
전자파가 좋다고 한 적이 없으니까. 엄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논리의 오류야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예시를 읽어볼까요? 무죄의 오류, 무죄에 의한 논증 오류. 주장이 거짓으로 증명된 적이 없다는 이유로, 네, 거짓이 아니라는 게 증명된 적이 없다는 이유로 참이라고 주장, 혹은 결론이 증명된 적 없다는 이유로 거절되었다는 주장을 오류. 자, 이거는 이제 법률에서도 사실 중요시하는 겁니다. 김봉수, 너 어젯밤에 돈 훔쳤지? 아니요. 웃기지만 너 훔쳤어. 왜요? 너 안 훔쳤다는 걸 증명할 수 없잖아. 아니 안 훔쳤을 게 생겨 이렇게 된다. 무지에 대한 오류가 여기서 출발하게 됩니다. 예시 볼까요? 내세는 존재한대요. 내세가 뭔지 알지? 다음 생에. 왜냐면 존재한다고 증명한 게 없으니까. 에이, 오류죠. 됐죠? 그래서 네, 됐고요. 7번 갑시다. 그릇된 권위 호소하기. 여러분들 그릇된이라는 말은 사실 공식적으로는 잘 안 써요. 그냥 권위 호소 오류라고 많이들 하는데요. 어쨌든 여기 이렇게 나와 있네요. 후광 오류라는 것까지 알려주셨어요. 읽어볼게요.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거나 논증에 무게를 더하기 위해 그릇된 권위를 인용. 그릇된 권위의 인용. 무슨 말이냐면 관련성 없는 사람을 마치 전문성 있는 사람처럼 헷갈리게 하면 바로 여기에요. 다시 관련성 없는 전문가를 마치 해당 사안의 전문가로 헷갈리게 하면 그게 권위 호소 오류입니다. 자, 볼까요? 연예인 얘기 나오네요. 유명 연예인이 걔가 타는 차잖아. 톱스타가 타는데 당연히 좋은 차 아니겠어? 잠깐만요. 이 연예인은 무슨 연예인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차 전문가는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문가, 관련성이 없는 전문가인 척 하고 있는 거죠. 그 아래 설명되어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합시다. 오른쪽 다양한 논리의 오류입니다. 계속 8번 거의 끝났네. 이게 마지막이다. 복합 질문이요. 이거는 말장난인데요. 읽어볼게. 2가지 이상 물음에 예 아니오 중 한 가지 대답을 요구하게 되어 생기는 오류. 이거 읽어보면 빡 압니다. 예시 볼까요? 당신은 사람을 폭행하는 버릇을 이제 고쳤는가? 이 질문은 2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사실상 뭐냐면 폭행한 적 있는가? 두 번째 고쳤는가? 이 2개가 깔려 있어요. 여기서 예라고 하면 폭행한 적이 있다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면 아니오라고 해버리면 너 아직도 그럼 폭행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부정적 답만 도출하게 됩니다. 사실 이 사람은 뭐일 수도 있어요. 폭행 자체를 한 적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다만 예 아니오 어떤 걸 선택하든 폭행한 사람이 돼버리게끔 되는 이런 오류입니다. 예시 2번째 것도 볼까요? 참고로 복합 질문은 그 아래 9번이랑 비슷한데요. 그 복합 질문에 이것도 딜레마라고 합니다. 뭘 선택하든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복합 질문도 딜레마 계열에 들어가요. 2번째 예시 볼게. 당신이 5월 2일에 자전거 훔쳤지? 이것도 예라고 대답하면 훔친 사람이 되고요. 아니오라고 하면 다른 때 훔친 사람이 돼버립니다. 이 사람은 훔치지 않대. 다른 때도 안 훔친, 다른 때 훔쳤다고는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5월 1일에 자전거를 훔치지 않았다고 말해도 그게 다른 날에 자전거를 훔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이제 괜찮은데 이거는 예 아니오 대답만 하게끔 하는 거야. 전제가 그렇게 깔려 있어요. 다시 봐봐요. 상대에게 예 아니오 대답만 하게 해서 무조건 뭔가 원하는 답을 오류로서 도출하게끔 하는 거거든요. 자네가 말한 것처럼 저 5월 1일에도 안 훔쳤는데요? 라고 말하면 당연히 이제 깨지게 되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전제가 예 아니오 대답만 상황에서 이게 까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끔 그 국회를 보면 인사청문회 같은 거 하는데 대답을 좀 길게 하려고 하면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사실 그거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논리 오류 도출 방법이에요. 이해되셨죠? 5월 1일? 훔쳤지? 아니요 안 훔쳤는데 5월 1일이고 나발이가 안 훔쳤는데요? 그렇군. 그러면 5월이 아니라 다른 날 훔쳤군.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 자, 6번 거짓 딜레마. 딜레마라는 얘기를 아까 살짝 했었는데요. 뭐냐면 딜레마는 이거예요. A를 선택하면 너는 나쁜 놈이야. B를 선택하면 너는 나쁜 놈이야. 이게 딜레마거든요. 어이씨 어떻게 하지? 난 A 선택하면 나쁜 거야? B 선택하면 나쁜 거야? 이게 딜레마예요. 무슨 선택을 하든 변하지 않는 부정적 결과가 이게 딜레마. 근데 이 딜레마를 벗어난 방법이 뭐죠? 새로운 값을 말하면 돼요, 사실은.
나 A도 B도 아닌데 라고 하면 되거든. 예. 자, 이거는 언제 깔려있냐면 두 개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를 전제한다면 생길 수 있는 오류입니다. 읽어볼게요. 바람직 카드는 두 개의 선택만이 전부인 것처럼 제시하는 거. 사실 전부가 아닌데. 그러니까 오류지. 전부가 아닌데. 예시 볼까요? 그들의 요구로 우리는 많은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인질의 목숨을 포기해야 한다. 잠깐만요.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인질의 목숨을 포기해야 된대요. 나는 많은 시민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테러리스트의 요구에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테러리스트한테 그 인질의 목숨을 포기하거나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몰라 네 맘대로 해 라고 하거나 아니면 강압적으로 제압해서 조금 위험에 빠뜨릴 수 있게 할 수 있는데 어찌됐든 둘 다 좋은 결과는 아닌 것 같아요. 둘 다 딜레마인 상황인 거죠. 근데 사실은 3의 대안이 있죠. 협상이라는 대안이 있는데 테러리스트와의 협상의 대안이 있는데 그걸 빼고 생각해버려서 굴복하지 말아야 되는 결과만 나오는 오류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 예시 그리스도 소피스트 일레는 뭔가요? 소피스트는 윤리 공부하신 분은 알겠지만 이 사람들이 변증론법들의 대가들이거든요. 그거예요. 논쟁을 할 때 똑같아. 지금 했던 얘기랑 똑같아. 둘 중에 하나만 하게 하는 거야. 상대랑 논쟁을 해. 소피스트는 그 변론술, 토론술 이게 중시받았던 그리스 시대에 이제 핫했던 학파인데 상대를 말로 이기기 위한 여러 가지 스킬들을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거짓 딜레마를 유용하게 썼다고 합니다. 이거 방금 그거랑 똑같아요. 방금 위에 예시랑 똑같아. 테러리스트처럼 두 개밖에 없는 것처럼 얘기해. 그래서 둘 다 봐봐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네 말은 틀렸어. 이런 식으로 전개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피스트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딜레마의 개념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 정도 봅시다. 논리 오류가 총 9개를 봤었어요. 구분하는 거 은근히 조금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건부에 깔려있는 내용들을 잘 이해하셔서 한번 풀어보고 요건 제가 시간을 써서 조금 준비를 해드릴게요. 저 9가지 논리 오류 구분 방법은 원래 오늘 준비했어야 되는데 이번 주에 내가 뭐 이것저것 보강하고 하느라 내가 좀 정신이 없었다. 내가 화요일까지 준비해준다는 거 다 깔끔하게 준비해 놓을게요. 3단은 저번 시간에 나간 그 문제 과제는 오늘 밤에 답은 올리겠습니다. 바로 자 이제 12쪽으로 가볼게요. 계속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표현법이에요. 총 3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건 교과서에도 있는 내용인데 PPT에서 좀 더 상세하게 주신 거기 때문에 꼼꼼하게 좀 보자고요. 교과서에 이미 있어요. 이거는 첫 번째 이중부정이 있습니다. 아시죠? 부정을 부정하는 형태로 강한 긍정. 두 번째 무의 볼까요? 이중부정 사용하면 긍정 표현보다 더 강한 느낌을 준다. 네. 예시는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저기 밑줄 댄 거 볼래요? 굵은 글씨로 않으면 안 된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자라는 얘기를 이렇게 이중부정하면 더 강력하게 느낀대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이중부정을 누가 헷갈리겠어? 이중부정이 논리적으로 말할 때 도움이 된다라는 거를 기억하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거예요. 봐주시고요. 서리법은 우리가 문학하면서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의문문 형태로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여러분 읽어보시면 됩니다. 뭐 별거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오른쪽으로.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서리법에서 요거 하나만 기억할래요? 서리법은 기본적으로 우리 저번에 대화의 태도에서 배운 거랑 관련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상대를 배려하는, 즉 요령의 경률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화법입니다. 여기는 안 써있지만 저번이랑 관련이 있고요. 여기에는 좀 다른 표현으로 배려라는 키워드가 담겨 있어요. 자, 서리법 밑에서 두 번째 줄 볼래요? 독자가 스스로 질문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한대요. 상대에게.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배려하는 형태래요. 여유 제공, 배려 제공. 그렇다니까 상대에게 부담을 덜 주는구나. 서리법의 효과 중에 상대에게 부담을 덜 주는 요령의 경률이 담겨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12번 비유법이요. 안 해도 되죠? 비유법은 뭐 특별한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
이거 아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PPT 주셨으니까 사소하게 하지 말고 좀만 보자. 두 번째 V 체크 볼래요? 두 번째 V. 비유에서 두 번째 V. 비유는 주로 필자가 자 여기 밑줄. 독자의 배경 지식 이용. 아 비유를 써먹기 위해서는 독자의 배경 지식이 고려돼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야겠어요. 왜냐하면 비유를 썼는데요. 독자가 배경 지식이 없어서 그 비유를 못 알아들으면 당연히 효과가 엉망이겠죠. 아 독자의 배경 지식을 고려한 논리적 설득 방법은 바로 비유법의 정의이기도 하구나. 이렇게 챙겨두면 되겠네요. 요거는요, 야, 좀 봐야겠다, 야. 그래, 이렇게 허접하게 주실 리가 없지. 예시 볼게요. 품위 있는 죽음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마지막 복지이기 때문이다. 자, 품위 있는 죽음이라고만, 이 비유적 표현만, 이건 비유적 표현이에요. 직접 말한 게 아니라 뭔가 빗대 표현한 거야. 죽음을 뭔가 품위 있다고 말한 건데, 이것만 주면 인간의 배경 지식이 물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요건 알아듣기 힘든 배경 지식이에요. 품위 있는 죽음? 이게 뭐지? 하지만, 오른쪽에 동급의 표현을 설명함으로써 네, 충분히 이해를 돕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건 좀 봐둬야겠어요. 품위 있는 죽음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마지막 복지. 아, 마지막 복지, 죽을 때까지 얻게 될 복지를 품위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거구나라고 동급의 설명을 같이 함께 배치했네요. 자, 비유는 단순히 배경 지식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동급의 상황 제시를 통해서 이해를 높일 수도 있다라는 설명이 그 아래에 있습니다. 동급의 상황 제시도 체크해 놓자고요. 그럼 품위 있는 죽음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마지막 복지라고 이렇게 은유로 한 거예요. 그쵸. 이 말 자체가 은유이기도 하고요. 품위 있는 그러네. 품위 있는 죽음 자체가 비유진 건 아니다. 아, 품위 있는 죽음이라는 말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우니 은유를 사용해서 원관념을 바로 제시해 준 거죠. 아, 비유의 원관념을 같이 제시해서 이해도를 높여줬다. 약간 내가 좀 설명이 좀 이상했네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마지막 복지라고 그냥 설명해버리면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니까 품위 있는 죽음이라는 비유적, 은유적 표현을 같이 제시해줘서 이해도를 높였다. 이 방향이 맞네요. 내가 반대로 설명했어요. 자, 그래서 설득력이 또 높아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어요. 넘어갑시다. 시사 문제 비평. 자, 시사가 여기 써 있습니다. 교과서에도 써 있는 개념이니까 꼼꼼하게 챙겨 놓으세요. 시사 설명 볼게요. 동그라미 1번이네. 한 시기에 일어난 여러 가지 여기 사회적 사건. 사회의 정의를 생각한다면 쉽게 나옵니다. 사회, 공동체, 집단의 일이 이루어지는 곳을 사회라고 해요. 그러면 개인의 일이 아니라 집단, 공동체에 적용되는 사건들을 사회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거기에 대한 근데 특정한 시기에 일어난 일인 시사를 하고요. 현안은요, 현재 안건인데 이렇게 써주셨네. 해결되지 않은 문제. 됐네요. 그러면 이제 시사 현안이나 쟁점이 되는 문제는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관점에서 현안 쟁점을 살펴보아야 된대요. 됐어요. 우리 이번 시험범위에 그거 있나? 여러 관점의 없다. 미안. 자, 다음 여러 매체를 활용해. 자, 매체 활용이 그래도 핵심이겠네요. 여러분들 시사 현안, 시사 문제, 비평글은 여러 가지 관점을 봐야 되는데 그때 활용이 되는 게 여러 매체예요, 매체. 매체가 다양해야 되구나. 시사 현안, 쟁점의 자료 수집, 비교 분석하여 문제의 속성과 맥락 분석 진행. 그다음 계속할게요. 자, 여기 잘 봐봐. 다양한 관점들의 장단점, 문제점을 분석하여 자신의 관점을 정해요. 이거 했던 것 같은데 비슷한 거. 이게 뭐냐면요. 여기서 말락시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거예요. 시사 문제를 비평하는 글을 쓰기 위해서는 여러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매체로 인식해야 된다. 괜찮아요? 여러 주제에 대한 관점을 인식해야 된다? 아니요. 한 주제, 하나의 쟁점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보라는 거지 여러 주제의 글을 보라는 게 아니었다고. 자,
주제와 관점은 다른 말이다. 시사 현안. 시사 현안을 여러 개 봐야 돼요. 시사 현안 1번, 요게 1번, 2번 여러 가지 현안들을 보세요라고 하면 이거는 지금 비평은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얘기랑 전혀 달라요. 시사 현안을 여러 개 보라는 게 아니라 하나의 시사 현안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을 보라는 겁니다. 말장난하기 좋은 파트예요. 시사 현안. 자, 이게 쟁점이거든요. 다툴 만한 지점. 여러 사람이 이해가 관계되어 있어서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서로 싸우는 지점이 있는 하나의 주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인식해라 이겁니다. 자, 이 장난에 낚이지 말라고요. 여러 가지 시사 현안을 보고서 나의 관점을 정한다? 그게 뭔 상관이에요? 여러 가지 시사 안건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 내 관점을 골라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장난인지? 자, 마저 화살표 읽어볼까요? 다음 줄. 자신의 주장이 지니는 가치, 사회적 영향 고려, 관점 선택. 네. 자신의 관점과 주장을 뒷받침한 근거와 함께 선택하지 않은 관점을 비판한 근거 또한 수집해야 된다. 네네. 다른 관점에 대한 비판. 그러니까 선택할 때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 이 관점을 선택해. 근데 내가 선택하지 않은 거는 옳지 않다고 본 거니까 비판 근거도 함께 정해라. 이게 관점 수립 방법이 돼요. 됐습니다. 오른쪽으로 15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줄만 볼게요. 비평하는 세 번째 다이아몬드. 비평하는 글을 쓸 때는 자신의 관점을 당연히 이거 일관성 체크해 주시고요. 일관성. 앞에 거 정리된 거니까 계속 읽을게요. 다음 네 번째 다이아몬드. 의견 주장 견해를 명료히. 자, 명료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합당한 근거. 합당한 근거. 그 다음 글 써야 하면 글의 사회적 책임 인식. 됐습니다. 신중하는 체크하지 맙시다. 그래서 사회적 책임 인식, 합당한 근거, 명료히. 명료히는 교과서에 있었던 키워드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음 다이아몬드 유의점입니다. 이거 교과서에 방금 읽은 거예요. 넘어갑시다. 근데 이거만 봐도 되겠다. 1, 2, 3, 4, 4개 있잖아요. 첫 번째가 뭐야? 해당 현안이에요. 해당 현안. 다양한 현안이 아니야. 해당하는 현안에 관한 다양한 관점. 됐죠? 출제 포인트가 좀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의 현안에 대한 다양한 관점, 그 다음에 자신의 관점 정하기. 자, 그 다음 주장 간결 명료. 주장 뒷받침하는 타당한 근거. 아까는 합당한 근거인데 같은 말이죠. 타당한 거. 세 번째,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것도 비판. 네 번째, 일관성, 책임감, 사회적 책임감이죠. 요 책임감은. 됐지? 앞에 나와 있는 거 정리해 주셔야 돼요. 저 4개 서술형은 낼 만한데. 다음은 건의하는 글입니다. 현안에 대해서. 건의하는 글에서는요, 아까랑 차이를 좀 봐야 되잖아. 여기서는 문제 원인 분석이 좀 독특합니다. 자, 세 번째 다이아몬드 가볼게요. 다각도에서 원인 분석. 이거는 다양한 관점을 보라는 게 아니라 비슷한 얘기긴 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 건의하려는 현안에 대해서 이 문제라고 건의한다는 거는 현안이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내용이 전제되어 있죠. 건의한다는 거는 현안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다고. 당연한 얘기죠. 거기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원인을 분석해야 돼요. 뭐의 원인? 현안 문제의 원인. 그래서 다각적인 원인 분석 그거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아래는 예시가 있네요. 탄원, 제안, 민원, 각종 투고. 투고는요, 글을 올린다는 뜻입니다. 단순한 뜻이에요. 던질 투자에 글 고자예요. 고가 글이에요? 네. 글을 써서 받는 돈을 고료라고 합니다. 고가 글이라는 뜻이었어. 가주시고요. 나머지는 해결 방안 하는데요.
다다음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6번째 다이아몬드네요. 해결 방안의 실현 가능성, 자, 요거 4개. 실현 가능성, 윤리성, 공정성, 합리성. 요게 건의하는 거에서 따져야 되는 4가지 성격입니다. 교과서에 있었던 거였어요. 윤리성, 공정성, 합리성도 있어요. 네. 윤리성이 뭐였어요? 아, 윤리성 교과서에 1단원에 있었고요. 아직 우리가 안 봤었어요. 오늘 보도록 합시다. 오늘 교과서 교재 안 보고 프린트 갖고 왔어. 윤리성은 그거 저번에 했잖아. 출처 명확히 밝히는 거. 그게 윤리성이고요. 공정성은 뭐였죠? 치우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너무 한쪽 편의 의견만 나타내지 않는가. 합리성,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하는가. 그게 합리성이에요. 실현 가능성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예, 이거는 부작위 부정이라고 하는데요. 일어나지 않지 않다,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게, 아이 뭐 이런 걸 설명하냐? 실현 가능성 다 아시죠? 나머지는 다 됐고요. 마지막 줄 봅시다. 독자를 고려하여 글을 써야 해결하기 더 쉬워짐. 뭐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독자 고려는 모든 글쓰기 기본이기 때문에 따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른쪽에 자세히 써 있어요. 방금 건의한 글 4가지 특성에 대한 상세 내용이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 여기 볼래요? 자, 봐봐. 다 읽을게. 실현 가능성. 건의문의 독자는 독자 고려가 바로 실현 가능성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독자를 고려한 이유는 실현 가능한 사람한테 써야 되기 때문에, 즉 독자를 실현하는데 영향력 있는 사람을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안 해결에 직접적인 여기 영향력 행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일 가능성이 크다. 됐죠? 독자를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해야 돼요. 그 현안에 대한 영향력 있는 사람. 시장님, 교장 선생님 이런 거지. 두 번째, 독자를 고려하여 제시하고자 하는 방안의 실현 가능성 따지기 중요함. 네네. 다음, 해결 방안이 너무 비협조하거나 상대방에게 시단 부담을 주는 경우 봐줄 수 없음. 뭐 너무 상식적인 얘기라서 넘어갑시다. 여기서 체크해야 될 거는 네, 독자 고려가 바로 실현 가능성과 관련이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 윤리성, 도덕규범 규성인데요. 가볼게. 공동체의 현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방을 제시하는 그림으로 해당 공동체에, 아이고 여기서 말하는 윤리성은 좀 다른 윤리성이네요. 출처윤리가 아니라요. 건의한다는 거는 그 개인적 문제 차원이 아니라 현안, 즉 사회적 문제에 대한 글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에게 적용되겠죠. 보셨어요? 여러 사람에게 적용되는데 여러 사람이라는 거는 즉 집단, 사회, 공동체입니다. 그 사회마다 독자적인 윤리 규범이 있을 거예요. 그 사회에서 지키고 있는 도덕 규범에 어긋나지 않는지를 따지라는 게 건의하는 글의 도덕성, 윤리성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셔야겠네요. 건의하는 글의 윤리성은 뒤에 있는 내용이 출처와 좀 다른 내용이었어요. 네, 건의하는 글 적용되는 사회에서 적용되는 도덕적 규범을 고려해라. 그래서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셨네요. 윤리성 옆에 도덕적 규범 주시라고. 헷갈리지 말라는 거지. 출처 그거랑. 자, 공정성은 치우치지 말라는 거고요. 합리성은 타당한지 따져보라는 겁니다. 타당한지 따져봐라.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하는데 알맞은지 그겁니다. 조금 빨리 갑시다. 앞에 부분은 쉬운 거니까 뒤가 어려워요. 자, 18쪽은 방금 건의하는 글에 대한 특징인데요. 자, 교과서에 있었던 거 그냥 깔끔하게 정리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간결 명료, 독자 고려, 정중 격식 표현, 현안 원인, 그에 맞는 해결 방안. 그러니까 원인을 잘 분석하라는 거죠. 주장에 맞는 적절한 근거, 타당성 그거요. 5번 사회적 영향 고려. 됐어요. 뭔가 비슷비슷합니다. 오른쪽, 아니 이거 똑같은 말 왜 써놓으셨대? 건의문 쓸 때 유의점인데요. 자, 근데 이거 동그라미 1번만 잘 봐봐. 독자의 공감. 자, 독자가 심각하다라고 느끼게끔 공감하게끔 먼저 그 표현을 쓰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 건의하는 글이 그래서 첫 번째 써 있어요. 지금 문제 상황이 심각하니까 좀 알아달라고. 공정합리 실현 가능성 아까 봤었고요. 예의 바르고 공손한 표현, 네, 격식 있는 표현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봐주시면 되고요. 건의물 구조는 3개입니다. 처음, 중간, 끝인데 자, 이런 것들이 문제 내기 좋죠. 굳이 내신용 문제를 한다면 처음에 뭐가 있는지 보시겠어요? 인사해야겠죠? 건의하는 사람 자기소개해야겠죠? 건의 목적, 왜 썼는지 알려줘야겠죠? 중간에는 문제 상황, 해결 방안, 기대 효과, 끝에는 요약, 마무리, 인사. 충분히 납득되실 겁니다.
20쪽은 앞에 있는 거 정리되어 있어요. 똑같은 멘트라서 제가 더 읽을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정리 멘트를 따로 줬다는 거는 서술형으로 조금 외우라는 얘기 아닐까요? 앞에 있던 거를 알짜배기만 해서 딱 문장으로 두세 개로 요약해 주셨어요. 예, 여러분들 서술형 문제에 대비한다면 요거 정도만 외워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서술형 암기용인 것 같아요. 딱 봐도. 자, 이제 3-3으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50분도 다 왔으니까 이거 먼저 드릴게요. 나 숨 좀 고를 겸. 아이고. 그렇지. 요거 하나 교재 있는 거 하나 더 달라는 거죠. 그럼 문제 좀 많겠는데 여러분들 하실 거. 저 교재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필요 없어요? 교재인 책 있어, 책 있어. 그래. 아니 뭐 말하고 있냐면 이거 1단원 빨간색, 2단원 검은색이라고 중간고사 나갔잖아. 여기 있는 문제 한 번 더 푸시는 게 필요하다는 데가 하나 더 뽑아두려고 했던 거거든요. 이거 그냥 조사해서 가져가도 될까요? 많이 뽑을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여기 야 이거 필요 없는 사람, 여기 있는 문제 필요 없는 사람. 오케이 5개 빼고 알았어요. 8개 뽑으면 됩니다. 방금 드린 거는 1-1과 2단원에서 교과 지문 시험 범위였던 거, 교과서 지문들로 되어 있는 문제니까 요거 오늘 풀 수 있으면 몇 개는 같이 풀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화요일까지 다 해오셔야 돼요. 지금 드린 거. 오케이? 예. 그거는 화요일에 질문 받을 거야. 재밌게 풀어가요. 22쪽 오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글쓰기 효과래요. 예, 자기를 되돌아볼 수 있답니다. 그렇군요. 예, 넘어갑시다. 안 중요할 것 같아요. 글쓰기 얘기는. 23쪽 오시면요. 이제 글 종류들이 나오는데 교과서를 우리 미리 보고 왔어요. 사실 거기 있는 이론 위주로 되어 있고요. 친교, 정서, 그리고 성찰 3가지 작문 교과서가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자, 여기 버전은 교과서에 있는 내용, 이론 내용 요약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하게 더 볼 건 없는데 복습하는 개념으로 좀 보도록 합시다. 친교 표현한 거는 뭐예요? 친하게 지내려고 쓰는 글입니다.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해요? 독자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독자의 관계가 목적이에요. 두 번째 줄 한번 보시겠어요? 독자와의 관계가 중요하므로 네, 그래서 존중, 배려, 독자 고려한 표현이 필요하대요. 자, 관계에 대해서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당연히 매체 적절해야 되고요. 상황에 따라 비공식 의사소통도 할 수 있대요. 개인적 의사소통인 거죠. 왼쪽 오른쪽에 공식 개인적 의사소통 종류 나눠져 있는데 제가 설명드릴 만한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들 읽어 오시면 충분히 아는 내용입니다. 넘어가세요. 친교를 표현하는 글, 즉 이게 왜 필요한가 하냐면 가까울 수 있기 때문이래요. 이건 조금 유치해서 못 읽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읽을 필요도 사실 없어요. 오른쪽으로 25쪽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초대하는 글이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편집글 초대하는 글이 가지는 특징인데 가볼게요. 1번 상대에 따라 표현 방법이 달라지는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 실용성이 강하고 실용성에다 체크해 주세요. 초대하는 글은 단순히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게 아니죠. 내가 무슨 모임이든 내가 원하는 바로 사람을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실용적, 실제로 작용하는 것이 큰 지문이에요. 단순히 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사람을 움직이게 해야 되거든요. 또 실용성이 강하고 그래서 목적이 뚜렷해요. 어디로 와주세요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글을 읽을 상대방이 정해져 있어요. 불특정 다수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초대할 사람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독자가 명확히 설정되어 있다. 그리고 일정한 관습 격식이 존재한다. 초대하는 글에는 써야 되는 거는 교과서에 되어 있는데 그때 뭐였냐면 초대하는 사람, 초대하는 장소, 시간이 명시되는 독특한 글의 형태. 근데 여러분들이 당연히 상식적으로 아실 겁니다. 아래 볼까요? 유의할 점. 인사말 쓴다, 목적 밝힌다, 간결하게 쓴다. 여기 있네요. 시간, 장소. 자, 그래서 초대하는 글에서 건질 건 하나.
시간 장소 쓰는 게 특징입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똑같잖아 앞에 거랑. 그리고 다른 글은 네. 글을 쓰는 목적이 별로 안 뚜렷해요. 비평하는 글이나 설득하는 글. 여기는 그 앞에 있는 우리가 본 저기 3-2의 글이 아니라 3-3에서 이거랑 비교했을 때 하는 거예요. 친교 표현하는 글 중에 단순히 관계 개선을 위한 글이 아니라 초대하는 글이라서 그 두 개를 비교한 거예요. 좀 더 편하게 보시려면 왼쪽 거예요, 왼쪽 거. 그래서 SNS 통해서 안녕 뭐해? 이거보다는 목적이 좀 더 뚜렷하다는 거죠. 친교 표현은 하는 글 종류 중에 가장 목적이 뚜렷하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건의한 글도 목적이 뚜렷해야 되죠. 왜? 아까 처음에 목적 쓰라고 되어 있었잖아. 그거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친교를 표현하는 글 중에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네, 다 모든 글에 적용된 얘기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자고요. 26쪽은 정서 표현 글입니다. 뭐 매체 발전 따라 뭐 그림도 쓸 수 있다 뭐 이런 게 안 할게. 글쓰기 방법이나 볼게요. 자, 세 번째 점이죠. 26쪽의 세 번째 점 글쓰기 방법. 동그라미 1번 일상 경험 중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대상을 글의 소재로 선정함. 자, 동그라미 2번 자신의 생각 느낌을 전하기 위해 구체적 내용 선정 조직. 우리가 옛날에 교재 문제 풀었을 때 뭐가 있었냐면요, 구체적 내용이 아니라 뭐 느낌이기 때문에 추상적인 내용을 선정한다 이런 식의 낚시 문제가 교재에 있긴 했었거든요. 뭐 아무도 안 낚이긴 했지만 어쨌든 구체적 내용이랍니다. 세 번째, 경험에서 얻은 정서를 자 과장 왜곡 없이 생생하게 정도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과장 왜곡은 당연히 모든 글에 하면 안 되고요. 그러면 이 정서 표현 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면 바로 이 생동감입니다. 생동감. 내 기분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자, 왜 제가 생동감을 강조드리냐면 정서를 표현하는 글이죠. 근데 정서는 구체의 추상이에요. 추상 아닙니까? 추상적으로 쓰면 정말 글이 엉망진창이 돼요. 정서를 표현하는 글에 어떻게 될까요? 구체화를 시켜야 돼요. 네, 구체를 안 하면 글이 이상하게 돼요. 나는 기쁘다. 하지만 조금 안 좋았다. 하지만 다시 좋아졌다. 내일이 기대된다. 이렇게 돼요, 글이. 끔찍합니다. 그래서 꼭 어떻게 단순히 추상에 멈추지 말고 일상을 표현할 수 있는 구체적 정도. 구체랑 같은 말 생동감, 생생함이라고 해줘야 알맞은 정서 표출글이 된다. 낚시 포인트는 뭐겠어요? 정서는 추상이니까 추상적으로 쓴다. 네. 정서가 추상이기 때문에 추상으로 쓰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좀 더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이건 어디서도 표현돼요? 문학작품의 이론이기도 하죠. 시의 표현 기법이잖아요. 이게. 구체화시켜서 추상, 생동감 있게 전달한다. 네, 문학이 바로 근데 문학 이론이 왜 나와요 하면 시가 뭐야? 서정, 정서를 표현하는 글이 바로 서정, 시였잖아요. 그래서 이론이 똑같아요. 생생하게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 왜곡은 당연한 얘기고 그런 거 없으랍니다. 27쪽은 기행문입니다. 감상문과 기행문이었는데 자 가볼게. 절반 끝났지? 빨리 하자. 한 시간 떠들면 목이 좀 아파. 야, 피부 관리 받아본 사람이 있습니까? 나 다음 주에 피부 관리 받으러 갔다고 하는데 뭐 주사 놓고 그런 거 아니지? 주사 아니고 피부가 살짝 아플 수 있겠죠. 주사를 놓는다고? 주사 놓는 게 아니라 뭐 털 뽑거나 뭐 이런. 그거 뽑으라고 해. 감각에 불과합니다. 저 그냥 눈썹 같은 것도 실 같은 거 뽑아서 정리하는 것도 있어요. 눈썹에 실이 있어요? 실 가지고 눈썹 살짝 이 부분 제거시키거나 아니면. 그래요? 눈썹을 다듬어 준다는 얘기군요. 네. 다듬다고 해. 왜 이렇게 무섭게 막 실로 막 뽑는다고 하니까 무섭잖아. 그래요? 뭐 그 정도야. 야, 내 세상에 피부 관리를 받으러 가야 돼. 피지를 짜내거나 여드름을 짜내는 그런. 제가 다행히 여드름은 없어갖고 피지는 좀 많은데 이것도 짜야 됩니까? 짜도 다시 나오지 않나요, 피지? 아니 그게 아니라 어제 여기 집안에 행사가 많다. 어제 오세영 씨 저기 환갑잔치 해갖고 저희 모친이요. 거기 가서 이제 밥 먹었는데 엄마가 다음 주에 니들 결혼이잖아요. 그래서 했더니 야 그러면 내 여자친구한테 야 너 뭐 피부 관리는 받았니 했더니 못했어요 바빠갖고 그래 그러면 내가 잡아줄 테니까 피부 관리 받고 오거라. 그래서 피부 관리 받으러 가게 생겼어요. 난 얘만 갈 줄 알았는데 나도 같이 가래요. 그래서 나는 자
먼 여행을 떠나야 될 것 같아요. 27쪽에 기행문의 요소입니다. 가볼까요? 1번 여행을 떠나기 전에 기분이나 기대, 피부과를 가기 전에, 관리원을 가기 전에 기분, 그걸 써야 되고 기대